행정대학 교수님 저를 포함해서 이 발표자 그리고 토론자 두 분이 다 우리 행정대학 교수님으로 오늘 세션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시작이 되겠죠? 네. 그러면 지금 정책앤 지식포럼 제 1019회입니다. 오늘 주제는 증거 기반 정책은 증거가 있는가? 좀 재미나게 이 국내 증거 기반 정책 연구의 어떤 흐름들을 오늘 발표하고 토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행정대학원의 김동욱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간단히 오늘 발표하시고 토론하시는 분들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발제를 해주실 우리 행정대학원의 김병조 교수님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조입니다. 우리 대학원에 오셔서 조직 이론, 조직 행태 쪽으로 연구를 아주 왕성하게 하시고 이쪽 증거 기반이나 인공지능 이런 쪽에 상당히 최근에 많은 논문들을 생산해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토론자로 우리 행정대학원의 나종민 교수님 오셨습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나 교수님도 마찬가지로 저희 대학원에 오셔서 새롭게 지금 이제 형사정책 분야에 거의 이제 앞으로 뭐 최고의 권위자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행정학 공부도 하셨지만 크리미널 저스티스 쪽에 또 많은 연구를 하셨고 또 이 경찰 실무 경력도 갖고 계시고 상당히 이 크리미널 저스티스 행사 정책 쪽에서는 아주 뭐 탁월한 연구를 이미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토론자로 우리 대학원의 이진수 교수님 박수 부탁합니다. 이 교수님은 오랫동안 영남대학교에서 영남대학교 법학 전문대학원에서 오랫동안 강의도 하셨고 또 많은 행정법 공법 분야에 많은 연구도 하셨고 지금 또 정부에 많은 자문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대학원의 홍준영 교수님 이제 곧 정년하십니다만 또 홍준영 교수님 이어서 더 많은 연구를 하시리라 기대합니다. 오늘 세 분 아주 연부역강하신 우리 행정대학원 교수님들 나오셔서 감사하고 또 오늘 행사를 주관해 주시는 정책지식센터의 금연섭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마이크를 김병조 교수님한테 드리겠습니다. 한 20분에서 한 25분 발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행정대학원의 김병조 교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럼 지금부터 제가 발표할 증거기반 정책은 증거가 있는가? 증거기반 정책 연구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시작을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실증 연구를 하는 많은 분들께서 더 공감하실 내용이고 많이 들어보셨던 내용일 것 같습니다.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떤 개념을 정의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면은 그 개념을 측정하기도 어렵고 또 측정을 하지 못한다면은 그 개념을 실증 연구를 통해서 뭐 다른 개념들과의 관계를 밝혀내기도 어렵다라는 거 우리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증거 기반 연구에 대해서 과연 정의가 제대로 내려져 있는지, 측정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한 그 측정 도구를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실증 연구를 하고 있는지를 오늘 같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거 기반 연구라는 개념을 다 같이 좀 한번 짚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거 기반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나오는 얘기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뭐 증거 기반 정책, 증거 기반 행정, 증거 기반 실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은 그것을 좀 아우르는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증거 기반 의사결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거 기반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개념 정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좀 보편적인 정의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뭐 일단 영어로는 Organization Decision Making Process인 것이고요. 그것을 이제 좀 요약하면은 다양한 출처에서 수집한 최선의 가용한 증거를 양심적이고 명시적이고 세력 있게 활용하는 조직 의사결정 과정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단어들이 각각 나오는데 다 유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거 기반 연구의 시작은 증거 기반 의학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세 가지 형용사 수식하는 어구죠. conscious랑 explicit하고 judicious 이 세 가지가 각각의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양심적이란 얘기는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관계된 사람들의 이해관계들을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어떤 요구 이런 것들을 함께 포함하여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의학의 관점에서는 환자가 원하는지 혹은 환자가 연명 치료를 더 이상 원하지 않고 좀 존엄 있는 죽음을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 의학적 처치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우리 정책 쪽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해관계자들이 얼마큼 의견이 반영되었는가가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explicit이라는 것은 어떤 체리피킹하는 방식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의사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decision awareness라고 하는데 우리가 뒤에 다시 좀 말씀드리겠지만 증거 기반이라는 것이 단순히 숫자를 기반으로 한다라는 것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반으로 하는 그 숫자가 어디에서 왔고 우리는 그 숫자에 얼마큼의 가중치를 두어야 되고 라는 방식의 의사결정하는 이 과정 자체에 대한 좀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 정의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두 가지를 좀 추가하자면은 영어로는 이제 best available evidence라고 하는데요. 최선의 그리고 가용한 이 두 가지가 또 유의미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최선이라는 것은 증거는 그냥 어떤 정보든지 똑같이 취급되는 것이 아니라 증거에도 위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인과관계를 밝혀줄 수 있는 뭐 RCT 같은 것이 가장 위계에서 높은 것일 거고요. 뭐 에넥도터란 케이스가 가장 낮은 수준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증거들 중에 최선의 증거를 써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중요한 것이 어떤 문제에도 증거가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문제들은 우리가 충분한 증거를 가지지 못한 새로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겪고 있는 팬데믹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래서 에비던스는 그 자체로 우리가 추구하는 정답은 아니다. 불충분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걸 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거 기반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이러한 개념들을 다 포함하는 과정인 거고요. 개인적인 뭐 의사결정, 퍼스널한 의사결정이라기보다 좀 더 공적인 조직의 의사결정 과정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리고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증거는 무엇이냐 얘기를 좀 더 해야 될 텐데요. 마찬가지로 증거에 대한 개념들이 몇 가지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옥스퍼드 사전에서 제시된 개념들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주장이나 재현, 가설이 사실인지 혹은 타당한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양한 출처로부터 모은 최선의 가용한 정보 혹은 사실 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증거는 a body of information or fact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케이스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주장이나 재현, 가설이 타당한지를 밝히기 위해서 모을 수 있는 많은 자료를 모아서 그 중에서 패턴을 찾아 나간다. 이런 것이 증거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고려해 봐야 될 요소는 다양한 출처라고 하는데 그럼 증거의 범위는 다양한 출처라고 했을 때 어디까지로 증거를 잡을 것인가? 과학적 지식 혹은 뭐 정부라면 정부 부처, 일반 사기업이란 사기업, 조직 내에서 축적되어 온 데이터 그리고 실무자들도 뭐 10년, 20년, 30년 같은 일을 해오면서 축적한 전문성이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뭐 중요한 정책 의사 결정을 할 때 지역 주민의 의사를 어디까지 반영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증거에 들어가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가 문제가 다 포함됩니다. 최근엔 또 많은 최근에 나온 연구들은 이런 두 가지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정책 의사 결정에 있어서 정치적인 입장, 이데올로기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증거에 포함할 것이냐, 그리고 개인의 경험은 증거에 포함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함께 증거의 개념을 우리가 잡는 데 있어서 현재까지 논의가 되고 있는 주제들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증거 기반 하니까 그러면 증거가 아닌 거는 뭐냐?
어떤 의사결정이, 어떤 공공 의사결정이 증거가 아닌 어떤 정보 내지는 무엇에 의거하여 의사결정하느냐, 이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에비던스 베이스드라고 하는데, 그럼 에비던스 베이스가 아닌 반대말은 뭐냐? 그럼 그건 오피니언 베이스드냐? 혹은 데이터 드리븐은 그러면 증거 기반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뭐 이런 문제들도 또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 될 중요한 주제들입니다. 하지만 요 세 가지는 오늘 얘기에서 좀 스코프는 벗어나니까 이러한 이슈들도 있다라는 것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증거 기반 연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그동안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증거 기반이라는 개념이 오기까지는 굉장히 뭐 역사가 오래됐고요. 크게는 두 줄기입니다. 하나는 Two Communities Theory라는 건 뭐냐면 연구자와 실무자들 간의 어떤 정보 활용에 있어서 격차가 심하다. 연구자들은 뭐 이런 말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상아탑에 갇혀 있다. 그리고 실무자들은 연구자를 보기에 학계는 느리다. 뭐 이런 얘기들 하죠. 현장을 모른다. 반대로 연구자들은 실무자들이 과학적인 증거를 모른 채 자기들 정말 learning by doing으로 배워 나간다. 이런 식의 서로 간극이 좀 있다는 것이 한 축이고요. 또 하나는 캐럴 웨이스가 얘기했던 대로 이 연구를 어떻게 우리의 실생활에서 활용할 것인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 두 가지 얘기가 초기에 있었습니다. 그 뒤로 이제 1990년대 초 중반에 의료계에서 먼저 증거 기반 얘기가 나왔죠. 이때는 뭐였냐면은 저때 이제 코크란이라는 의사가 이제 발견해낸 건데요. 1993년인가 이 사람이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미국에 있는 자기가 설문조사한 샘플 중에 85%가 자기가 의대 때 배웠던 그 지식을 가지고 진료를 하더라는 거예요. 최신 업투데이트된 지식을 쓰는 의사들이 15%에 불과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정말 너무 업데이트가 안 된 그런 올드한 인포메이션에 기반해서 사람들이 의사 결정을 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고, 좀 더 최신 연구 결과에 기반한 의료 처치를 하자, 이러한 운동이 바로 증거 기반 의료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코크란 콜래보레이션이고, 이거는 지금 한국어로도 가용한데요. 온라인에 코크란 연합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나옵니다. 어떠한 질병이든 증상이든 그걸 딱 쳤을 때 그것과 관련된 최신의 연구들을, 특히 메타 연구를 쫙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의사가 현장에서 임상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바로바로 찾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증거 기반 의료고요. 이 성공에 힘입어서 사회과학 전반으로 같은 얘기들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이제 캠벨 콜래보레이션인데, 역시 사회과학, 사회복지 쪽에서 많이 시작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뭐 경영 이쪽도 많이 하고 있는데, 증거 기반을 이런 사회복지 실천이라든가 조직 운영 관리 이런 데도 활용해보자, 의료에서 했던 것처럼 그렇게 지금 캠벨 협력체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직 이거는 한글로는 되어 있지 않지만 영어로 지금 서비스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행정 정책 분야에서는 언제 이제 이게 증거 기반 연구가 크게 떴냐면 1997년 이후 영국 노동당이 이제 정권을 잡으면서 토니 블레어, 고든 브라운 이런 사람들이 총리를 하면서 신노동당 운동, 뉴 레이버 무브먼트가 있었죠. 그때 이 사람들이 했던 얘기가 이념보다 중요한 건 실용이다라는 거고요. 저기서 이제 오타가 났는데 What works is what matters. 이래서 정말 작동하는 게 있으면 그걸 우리가 하면 된다는 거. 어떤 정책 도구든 그게 중요한 것이, 이념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런 방식으로 증거 기반을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증거 기반을 어떻게 정부 정책에 입안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자면 영국 정부의 매뉴얼 같은 거죠. 그것을 영국의 캐비넷 오피스가 99년도에 만들어서 이런 방식대로 우리가 증거 기반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자라고 얘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밖에도 증거 기반 연구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분야마다 쓰는 용어가 약간씩 다릅니다. 한글도 다르고 영문도 다르고. 의료에서는 에비던스 베이스 매니지먼트, 경영에서도 마찬가지로 매니지먼트라는 용어를 좀 쓰고 있고요. 사회복지나 간호 쪽에서는 에비던스 베이스 프랙티스라고 합니다. 클리니컬 프랙티스라서.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증거 기반 실천이라는 용어로 간호 학회지나 사회복지 관련 학회지에는 많이 논문이 출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 정책 분야에서는 증거 기반 정책, 증거 기반 행정, 뭐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증거 기반 정부, 이런 여러 말들이 용어들이 혼용되어서 사용되고 있고요.
보건이나 공중보건이나 의료 쪽에서 또 쓰이는 용어 중에 하나가 인터벤션인 거죠. 증거 기반 커뮤니티 인터벤션 같은 것이고요. 그리고 좀 이따 나중에 교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지만 범죄 경찰 이쪽 분야에서는 증거 기반 팔리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모든 각 분야에서 있는 증거 기반 연구들이 사실 공통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evidence-based decision making 거죠. 증거 기반 의사 결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증거 기반 의사 결정은 국내 증거 기반 의사 결정, 증거 기반 정책은 어떻게 그동안 연구가 되어 왔는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에서는 간호 및 복지 분야에서 특히 연구가 좀 활발했습니다. 그쪽에서 쓰는 용어는 근거 기반 간호, 근거 기반 실천 이런 말들이 많이 쓰이고 있고요. 증거 기반 실천이라고도 많이 쓰이고 또 뭐 증거 기반 사회복지 실천 이런 용어도 좀 쓰입니다. 그래서 또 좀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는 증거라는 말과 근거라는 말을 좀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인터체인저블리 쓰이는 것이 아니라 학문 분야마다 좀 쓰이는 패턴이 좀 다른 거죠. 의료나 복지 쪽에서는 근거 기반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행정정책에서는 근거라는 용어를 쓰는 논문도 몇 개 있는데 주로 증거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해 있습니다. 행정정책 분야에서는 한 2000년대 중후반부터 연구가 본격적으로 되고 있고요. 2012년에 우리 행정대학원에서 BK 사업단의 주제로서 그때 아마 증거 기반 정책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BK 사업단에 들어가 있던 학생들 그리고 포닥 연구생들이 많이 관련된 연구를 해서 그때 행정학회에서 다수가 논문이 발표가 되었고요. 또 2014년에는 통계청에서 통계 기반 정책 평가 뭐 이런 용어가 나오면서 이것이 이제 증거 기반 용어로 많이 확산이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증거 기반 정책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각 연구자들이 이게 우후죽순격으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는데요. 그 연구들은 좀 용어들이 좀 통일되지 않고 다양한 용어들이 사용되었습니다. 증거 기반 정책, 증거 기반 행정, 증거 기반 정책 결정, 증거 기반 정책 의사 결정, 증거 기반 정부 용어가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종합을 해보니까 한 2000년대 이후에 학술 논문 그리고 학회 발표, 연구 보고서 등 행정 정책 분야에서는 한 150편 이상이 좀 나왔고요. 그 중에서 KCI에 등재된 학술 연구는 논문은 한 40여 편이 약간 모자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이제 국내 증거 기반 정책 연구는 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현상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번 분석을 하면서 좀 판단하기로는 이 근거에 기반하여 정책을 결정한다라는 말이 굉장히 쉽고 또 이렇게 귀에 착 달라붙는 얘기죠. 굉장히 이해하기도 쉽고 이렇게 좀 호소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해는 되고 받아들이기 쉬운데 그러다 보니 엄밀한 개념 정의 없이 누구나 증거 기반 뭐 이런 얘기를 쓴다는 거예요. 저도 뭐 주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뭐 그래서 뭐 증거 있냐 뭐 증거 기반이라면서 이렇게 용어를 하는데 그런 용어를 쓸 때 이렇게 들어보면은 약간 뭐 수치적인 데이터를 내놓아라 뭐 이런 뜻으로 쓰이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용법으로 쓰이는데 다 같은 용어 증거 기반이라는 걸 쓴다는 거죠. 그래서 엄밀한 개념 정의 없이 활용되고 있는 현상이 좀 보였고 이렇게 됐을 때 일상적인 논의에서 그렇게 하는 건 모르겠지만 연구 논문이라든가 학술적인 어떤 커뮤니케이션에서 이렇게 엄밀한 개념 정의가 부재하다면 그것은 혹시 연구의 엄밀성 미흡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좀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증거 기반이라는 용어를 연구자들마다 지칭하는 대상의 속성 그리고 범위가 다른 이런 방식으로 정의를 한다거나 또 실제로 연구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직 많이 축적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거 기반 연구를 하실 때 인용하는 선행 연구들이 우리 행정 정책 분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주요 용어는 사회복지학에서 가지고 오고 실증적인 어떤 리터러처 리뷰는 증거 기반 간호에서 가지고 오고 이렇게 막 혼재가 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럼 이 연구가 그럼 어느 분야의 연구를 로케이트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좀 개념적 엄밀성이 부재한 것은 이런 학문 분야에 있어서 증거 기반에는 하나의 학문 분야 소분과에
연구에 있어서 연구 응집성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이것은 또 장기적인 이론 발전을 지연시킬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증거 기반 정책 연구는 어느 정도로 증거를 가지고 있는가? 증거 기반을 하면은 좋아지느냐? 그 증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느냐를 좀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실제로 이제 현행 증거 기반 연구에서 가지고 있는 큰 가정, 어썸션은 증거에 기반해서 정책 결정을 하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증거에 기반을 해야 된다라는 약간 규범적인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연구를 하는 사람으로서 한번 질문을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과연 증거 기반의 규범적인 주장은 많은데 그런 증거 기반의 효과성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세부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증거 기반 연구는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었는가라는 걸 좀 물어볼 수가 있겠고요. 그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웠고 어디까지는 아직 모르고 있는가? 그러면 앞으로 증거 기반 연구에 나아갈 방향은 어디인가? 이런 것까지 고민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저희는 국내 증거 기반 행정 정책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분석하는 체계적 문헌 검토 연구 방법을 활용해서 이 질문에 대답을 해보고자 합니다. 체계적 문헌 검토는 연구 방법의 하나인데 그 목적은 특정 연구 주제에 관한 현재까지의 성과를 종합해서 정리하고 후속 연구 방향을 제안하는 방식입니다. 시스테매틱 리뷰와 메타애널리시스의 차이점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메타애널리시스는 그 효과의 크기를 좀 체크하는 것이고요. 시스테매틱 리뷰는 그런 계량적인 접근보다도 이론적으로 종합을 해내는 것이죠. 이 체계적 문헌 검토를 하기 위해서 활용되는 방식은 자료 추출 방식은 특정 주제를 선정하고 그 주제에 관한 연구를 전수 조사할 수 있도록 키워드를 활용하여 검색하여 관련된 연구를 식별해내고 그 중에서 이 연구 목적에 맞는 연구를 추출해내는 프리즈마 방법으로 추출해내는 방식을 활용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 리스트를 확정하고 나면은 저희가 이제 내용 분석을 하고 코딩을 해서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 추출을 위해서 저는 4가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했는데요. 국내 학술 연구들이 다들 모여 있고 검색할 수 있는 4개의 데이터베이스가요. 리스, 키스, 그다음에 DBPR 그리고 KCI 이렇게 4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4가지 데이터베이스를 모두 조사를 했고요. 조사하는 키워드는 증거, 증거 기반, 근거 기반 등의 용어를 활용했습니다. 검색 대상은 이제 만약에 증거 기반이라는 단어가 논문 전체 중에 참고 문헌에서 딱 한 건만 나오면 그거는 해당이 안 될 테니까 검색 대상은 제목에 이런 용어들이 있는지, 또 연구 초록에 이 용어가 있는지, 또 연구의 주제 중에 이게 있는지를 검색했습니다. 그런데 이 4가지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베이스별로 이 제목이나 초록이나 주제를 검색할 수 있는 그 지원하는 기능이 서로 달라서 결과는 서로 조금씩 달랐습니다. 분야는 행정정책 분야를 조사를 했고요. KCI 학술 저널 게재 논문과 주요 학회, 여기서는 정책학회와 행정학회 두 학회의 발표 논문들을 선정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기간은 80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리스, 키스, DBPR, 키스 4가지 데이터베이스별로 이 키워드 검색을 했습니다. 메인 위치를 보시면 증거 기반이라는 게 제목에 있는 논문을 찾아봤더니 리스에서는 174편, KCI에서는 115편 뭐 이렇게 있는 거고요. 세 번째 줄을 보면은 제목에서 증거 기반 또는 근거 기반 했더니 좀 많이 나오죠. 그리고 4번째 줄을 보면 증거 기반 또는 근거 기반이 제목에 있고 초록에서 행정 또는 정책 또는 의사결정 3가지 중에 하나의 키워드가 있는 연구를 찾았는데 이렇게 제목과 초록을 함께 제공하는 것은 리스밖에 없어서 그 중에서 61편을 찾았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4가지 데이터베이스에서 제목과 초록과 주제를 서로 이렇게 잘 종합하여 혼합하여 우리가 찾고자 하는 논문들을 전수 검사를 했고요.
그 결과 제목, 초록, 주제를 검색해서 총 580건의 논문을 식별했는데 그 중에서 중복되는 문헌, 여러 데이터베이스들에 똑같이 나타나는 문헌을 다 제외하고 나니까 154건이 남았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적인 논문의 형태가 아닌 문헌이 뭐냐면 학술 대회에 제출된 것들 중에는 이 글로 된 게 아니라 파워포인트,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파워포인트로 제출된 것이 있어서 그거는 제외했습니다. 또 국내 KCI 등재 저널 중에서 몇몇 논문들은 한국어 아닌 영어로 되어 있는 논문들이 있어서요. 그것은 이 대상이 아니어서 일단 제외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139건 가운데 초록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렇게 초록 내용을 확인해서 연구 대상이 행정이나 정책이 아닌 문헌 65건을 배제하고 74건이 남았습니다. 또 이 중에서 학술지 분류가 행정학 또는 정책학을 충족시키지 못한 문헌, 가령 특히 이렇게 해봐도 의료 정책 이런 논문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요. 그것들을 좀 제외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문헌 분석 대상은 38건으로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 38건에 대한 저희들의 분석 결과를 간략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38편을 분석했습니다. 38편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27건이고요. 학술 대회 발표 논문이 11건입니다. 이 38편을 가지고 세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첫 번째, 각 논문이 개념 정의를 제대로 제시하고 시작하는가? 두 번째, 그리고 그 개념을 측정을 하는가? 세 번째, 그 측정한 개념을 가지고 증거 기반 정책의 효과성을 실증하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먼저 개요부터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논문 수는 이렇게 됩니다. 2008년에 한 건이 있었고요. 말씀드린 대로 2012년에 행정학회 학술 발표 등으로 인해서 9건 가장 많았고 연도별로는 이제 한 건, 두 건, 네 건 이렇습니다. 이게 학술지, KCI 등재 학술지만 포함해서 이런 거고 매년 지난 10여 년간 이제 150건이니까 1년에 한 10여 편 이상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행정 정책이 아닌 것들도 많아서 그렇고요. 2020년에 이제 작년에 굉장히 많았죠. 12건으로. 학술지별로는 행정학 학술지와 정책학 학술지로 나눠서 보면은 행정학부에 3건이 확인되었고요. 행정학회에 6건이 이제 발표가 되었고 정책 분석 평가 학회부에 5건, 정책 학회부에 7건 이렇게 확인됐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분석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세 가지 분야에 거쳐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증거의 정의를 제시하는가? 증거 기반 정책의 정의를 제시하는가? 그리고 증거의 범위와 유형을 제시하는가? 어디까지가 증거라고 말을 하고 이 논문을 말을 하는 것인가? 라는 거죠. 또 실제로 그거를 측정을 해보는 것인가? 그리고 측정을 한 논문들은 효과성을 실증하는가? 효과성 실증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연구를 좀 연구 목적, 설계, 연구 주제 등으로 구분해서 보았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념 정의에 관한 질문입니다. 주요 용어의 정의를 제시하느냐, 용어가 일관되느냐, 개념의 의미가 동일하냐를 살펴보았는데요. 38건 중에 증거 개념을 정의했던 논문은 9건에 불과했습니다. 29건은 증거라는 말을 그냥 쓰는 거죠. 그리고 9건 중에도 증거 개념 정의의 내용이 서로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한 논문은 증거란 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라고 말하고요. 또 다른 논문에서는 본 논문에서는 근거라는 용어를 씁니다. 통계적 활동을 통해 얻은 분석 가능한 정보. 그리고 네 번째를 보시면은 증거는 재정 정보인 거죠. 그리고 6번째를 보시면 증거는 정부기관 내외부에서 수행된 응용 연구. 이렇게 증거의 개념이 서로 이제 완전히 천차만별인 거죠. 그러면 이제 증거 기반 정책이 무엇이냐라는 개념은 정의를 하느냐. 그래도 여기서는 개념은 좀 정의하는 논문이 꽤 많았습니다. 23건. 그런데 이제 문제는 증거 기반 용어가 완전히 다른 거죠. 이제
증거 기반 정책 결정이라는 용어가 18%, 증거 기반 정책이라는 게 31%, 그 외에도 보면은 증거 기반 정부, 증거 기반 의사결정, 근거 중심 정책 효과 분석, 증험적 정책 설계, 증거 영향 행정, 증거 기반 정부, 이렇게 용어가 너무나 다양하더라고요. 그 두 번째로 그러면은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불리는데 그럼 그것들은 어떻게 측정은 하느냐를 보았습니다. 즉 증거의 범위와 유형을 실제로 제시하는지 또 증거 개념을 측정하는지 나누어 보았습니다. 증거의 범위와 유형을 제시하는 논문이 절반이 좀 모자랐습니다. 절반 이상은 어디까지가 증거다라는 정의를 내리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증거의 범위와 유형을 제시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몇 가지 쟁점이 얽혀 있기 때문인데요. 과학적 연구 결과만을 증거라고 그냥 가정하고 하는 논문들이 있는데 그 과학적 연구 결과를 어떻게 볼 것인가 안에도 쟁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증거 기반 의학에서 뿌리를 둔 RCT 우선주의, Randomized Controlled Trial 우선주의가 있는 거죠. 여기는 이제 인과관계, X가 Y에 영향을 주느냐라는 인과를 보여줄 수 있으면 증거의 하이라키 중에서 가장 높은 데 있다라는 건데요. 정책 문제는 X가 Y에 영향을 주느냐라는 문제만 있지 않습니다. 다른 문제도 많아요. 가령 우리가 정책을 지원해야 될 정책 지원 대상들의 니즈는 어떤 것이 있는가라는 질문도 있습니다. 그런 질문들은 질적인 질문입니다. 이거는 X가 Y에 영향을 주느냐라는 인과적인 질문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거죠. 따라서 최근 연구들은 연구 질문과 그 연구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방법 간의 매칭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20년 전에 증거의 위계만 가지고 과학적 연구만을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현재 연구들은 자기들이 증거를 뭘로 얘기하는지 얘기를 안 하고 있고요. 증거의 범위도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 판단이나 개인 경험을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서 의견이 상이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18건의 증거의 범위와 유형을 제시하는 논문 가운데 절반은 정치적 판단이나 개인 경험을 포함하자라고 하고 절반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증거를 무엇으로 보고 증거의 영향을 어떻게 보고 논의가 완전히 갈라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앞건이죠. 증거 기반 개념을 측정하는 논문은 이제 한 건밖에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측정 개념이 정의가 안 되니 척도가 없고 척도가 없으니 측정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다음에 나올 얘기가 예상이 되는 바 측정이 안 된다면 이 효과를 실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효과성 실증 연구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뭐 거의 다 왔는데요. 전체적으로 탐색적 연구, exploratory study가 대다수였고요. 설명적 연구가 한 4건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연구 방법에 따라서는 질적 연구가 압도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질적 연구가 아닌 연구 중에 다수는 문헌 연구인 거고요. 측정이 잘 안 되니까 양적 연구는 많지 않았습니다. 또 질적 연구 내부에서도 사례 연구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제도 연구가 있었고 인터뷰나 이런 질적 연구는 실제로 많이 별로 없었습니다. 게다가 또 이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건데요. 증거기배라는 말은 쓰는데 내용 연관성이 굉장히 떨어진 논문이 많습니다. 논문 전체에서 증거란 단어가 딱 6번이 쓰이는 거예요. 초록에는 증거 기반 정책이라는 말이 있는데 내용에는 하나도 없는 거죠. 한 20건 정도가 본문의 일부, 즉 서론 혹은 문헌 검토에만 증거 기반 얘기가 되고 실제 내용에는 하나도 없는 연구가 절반 이상이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연구들은 다수가 이제 질적 연구들이었고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발견한 내용들을 좀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하면은 증거 개념 정의, 주요 용어에 대한 엄밀한 정의가 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개념적 통일성 부재가 약간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증거 개념의 범위와 유형에 대한 합의가 없기 때문에 양적 측정을 하기가 어렵고요. 척도가 없습니다. 측정 도구가 없으니까 효과성을 양적으로 실증하기가 어렵고 증거 기반 정책을 했을 때 안 했을 때에 비하여 정말 효과가 좋은지를
우리가 답하기가 현재로서는 아직은 곤란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증거 기반 연구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국내 증거 기반 정책 연구에는 현재는 실증보다는 규범적 논의가 중심이 되고 있고 증거에 기반한 정책 결정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는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증거 기반 정책이 좀 더 엄밀해지기 위해서는 개념 정의에 대한 엄밀한 이론적 연구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개념 측정을 위한 척도 개발 연구도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를 바탕으로 한 효과성 실증 연구도 앞으로 많아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병주 교수님 아주 그 행정학 정책학 분야의 증거 기반 연구에 대해서 실제 얼만큼 증거가 있는지 좀 더 우리가 많이 이론적 연구나 또는 척도 개발 이런 쪽 많이 해야겠다 이런 발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김병주 교수님 그 발제에 대해서 나 교수님 네, 한 10분 정도 쓰시죠. 네.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행정대학원 나종익 교수입니다. 최대한 그럼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좀 준비는 사실은 많이 했지만 그럼 좀 더. 10분 대로 저희가 미리 시나리오를 좀 짜온 게 있었는데 예. 일단은 저는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김병규 교수님 말씀하신 거 대부분 다 동일하기 때문에 제가 뭐 딱히 뭐 반박하거나 이럴 만한 건 전혀 없고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왜 그러면 증거 기반이 중요한지를 한번 실제적인 형사 정책이라는 특수한 분야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 현실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조금 추상적인 얘기 한마디만 이제 간단하게 드리자면 과학적이라는 지식을 여러분들 뭐 다 잘 배우셨겠지만 쿵 교수님도 예전에 말씀하셨지만 scientific knowledge is provisional 이라는 걸 우리가 일단은 명심을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과학적인 지식, 우리가 이제 증거를 어떻게 정의하든 증거 이것들은 다 temporary한 거죠. provisional한 거죠. 왜냐하면 연구 결과라는 것은 계속 그 사이클을 돌면서 refinement가 있는 것이고 뭐 지금 true라고 했던 것이 false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범규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많은 증거 기반한 어떤 연구들을 계속 해야 된다. 그걸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하나를 먼저 카피를 해왔는데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라는 것은 미국의 이제 연방 가장 큰 국책 연구소입니다. 그 형사사법 정책에 관련된 거기서는 브리프를 제가 봤는데 제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Preventing Crime, What Works, What Doesn't, What's Promising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념비적인 사업이었어요. 1997년에 있었던 일인데 그 전과 후로 나눠지는 미국 그 형사사법 연구의 역사를 보시면은 전과 후로 나뉠 정도로 큰 사건이었는데 물론 그 1997년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에비던스가 축적되고 이미 체계화되려는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아까 그 김병주 교수님 발표에서는 예상은 했지만 참 우리나라가 많이 늦었고 양이 참 없구나 하는 생각을 좀 했고요. 저도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국내로 사실은 돌아왔던 목적이 가장 컸었는데 이미 존재를 했었고 물론 검증되지 않은 정책과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도 이 하여튼 몇십 년의 역사가 있지만 현재 2021년까지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결정을 해요. 이런 에비던스 뭐 그냥 무시할 때도 있고 몰라서 그러실 때도 있고 뭐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있었는데 1996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연방법에서 법으로 아예 그냥 규정을 해버린 거예요. 강제. 그 법무부 장관한테 당신은 의무가 있다. 그 의회에다 제출을 해라 하고 명령을 합니다. 법으로. 그 아주 인디펜던트한 리뷰를 통해서 특히 아주 구체적으로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까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 아주 그 밑에 보시면은 highlighted rigorous and scientifically recognized standard and methodology를 써서 아주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보고를 하라고 명령을 해요. 기간도 되게 짧게 줬습니다. 한 6개월 정도 주면서 요 뒤에 보시면은 그 의회 바로 옆이다 보니까 메릴랜드 대학이 이제 그 DC 근처에 있는데 또 한 뭐 근 30년 이상 미국 내에서 탑 스쿨이었기 때문에
세계적인 학자분들이 거기 다 포진하고 계셨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 맞아 떨어져서 아예 그냥 통으로 위임을 했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교수님들이 거의 6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 하시고 이것만 하셨어요. 현재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리포트를 쓰시려고 그러면서 그래서 아까 뭐 그냥 웬만한 거 다 빼고 해서도 특히 청소년 범죄와 관련된 아주 특수한 분야만 국한했지만 이런 거 아까 김병률 교수님 하셨듯이 뭐 불필요한 것들 eligibility 다 따져서 빼고 나도 한 500여 개 정도를 이제 분석을 다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아까도 맨데이트가 있었죠. 반드시 아주 리거러스한 방법을 통해서 이제 어세스해라 그랬기 때문에 그 메릴랜드 스케일이라고 아예 그거를 한 굉장히 시간을 많이 들이셔서 기준을 딱 정했습니다. 그 자세히 보시면은 김병준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레벨 1부터 5가 있는데 레벨 5가 당연히 그거죠. 아까 그 의학이나 그쪽에서 하듯이 randomized한 experiment가 있으면 가장 rigorous하다. 왜냐면 internal validity가 가장 높잖아요. cause and effect establish 하기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4단계가 그거는 이제 불가능한 경우가 사실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집단 실험군과 대조군이 있고 최소한 어떤 그 difference를 minimize 하려는 최소한 노력들이 있는 것들. 그리고 3은 이제 최소한 대조군이라도 있어야 된다. 실험군만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최소한 3까지 충족되는 것들을 이제 미니멈으로 삼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비슷한데 맨 밑에 레벨 5만 이제 쭉 보시면은 before and after comparison이 있어야 되고 컨트롤 그룹이 있어야 되고 이제 한두 개가 아니라 다양한 개체들 실험군과 대체군의 많은 개체 수가 있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randomization이 있어야 된다. 여기 이제 레벨 5 보시면 X라고 되어 있지만 미국에서는 X가 이제 있다는 뜻이라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다 그게 충족되면은 레벨 5고 그 밑에 threat to internal validity도 보시면 그렇게 했을 경우에 causal direction도 establish가 되고 history factor도 없앨 수 있고 chances factor도 없앨 수 있고 가장 중요한 selection bias도 가장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이후에 사실은 여러 가지로 이제 의회에서도 왜냐하면 자기들이 정말 천문학적인 예산을 매년 지원을 하는데 이제 이런 기준에 의해서 어떤 펀딩 같은 것도 다 제공을 했고요. 여러 가지 저널 같은 것도 막 이제 새로 창간이 됐습니다. Experimental Criminology라는 아주 탑 저널이 그때 탄생해서 이런 기준들이 이제 대부분 다 적용이 됐던 거죠. 펀딩 같은 거 심사할 때도 그렇고 저널에도 이제 리뷰, 이밸리에이션 스터디 같은 것들을 이제 저널에 투고하면 거의 이 기준에 의해서 이제 하고 해서 거의 이제 스탠다드가 돼서 제가 아까 아주 기념비적인 어떤 사업이었고 요 뒤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제 플랫폼들이 있는데 요것도 이제 거의 그 아까 메릴랜드 스케일하고 비슷한 기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실무에서 내가 청소년 범죄를 주로 짓고 뭐 그중에 특정 범죄 뭐 우리로 치면 뭐 여러 가지 얘기했죠. 사이버 불링서부터 뭐 특정 하면은 그거를 다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promising한 여기서 이제 certificate을 줘요. 아까 그 기준에 충족하는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그래서 promising한 게 이제 제일 낮은 거고 그다음에 모델 프로그램이 있고 모델 플러스 프로그램까지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제공을 합니다. 이 오픈 데이터 소스에서 플랫폼에서 그래서 실무자들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뭐까지도 다 디렉션을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 다음에 보시면.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새로운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 없잖아요. 레지스트리에. 왜냐하면 새로 그걸 다 이밸리에이션 하려면 몇 년 걸리고 하니까 이제 전미 범죄학회와 이제 처음엔 어떤 연합을 해가지고 이 제목 보시면 아시면 Informing the Public Debate on Criminal Justice Issue에서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하면 일단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에비던스가 없을 때는. 그래서 이제 각 분야의 전문가들 다 링크해 놓고 뭐 언론이건 누구 실무자건 필요한 사람들은 여기를 통해서 누구한테든 액세스할 수 있죠. 이제 저도 저 구석에 보시면 현재까지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학교 범죄, 청소년 뭐 범죄 예방 이런 쪽으로 이제 특화돼서 이제 오죠. 나 교수님 구석이 아니라 영화 배우려면 제일 주연급이 이쪽 자리에. 감사합니다. 느낄 잘했네요, 요술리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래서 이제 계속 해야 되는데 사실상. 어떤 정책 집행을 하려고 하면 이 어떤 아까 김승일 교수님 증거 기반 의사 결정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당연히 저도 100% 동의하는데 실현 가능성을 보면은 사실은
힘든 경우가 많아요. 지금 우리 대선 주자분들 이제 뭐 토론하실 때 보면 이거 제일 위에 있는 꼭지가 그거죠. 범죄, 강력 범죄 막 맨날 언론에 매스컴에 떠들면 그럼 사형을 집행하면 된다. 우리가 실질적인 폐지국이니까 1997년 이후에 집행을 안 합니다. 집행을 해야 되고 6개월 이내에 신속 집행을 하면 강력 범죄가 줄어든다. 어디서 그런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당연히 근거가 없겠죠. 개인의 어떤 신념이나 정치적인 어떤 계산이실 텐데, 자, 맨 밑에 화살표 보시면 이거 우리가 뭐 실험용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이게 만약에 효과가 없거나 아니면 백파이어하는 어떤 정책이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비저블하고 인비저블한 사회적 비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없죠. 밑에 보시면 미국에서도 범죄와의 전쟁, 우리나라도 했지만 마약과의 전쟁, 조폭과의 전쟁, 이게 당연히 효과가 있을 거라는 어떤 신념에서 한 건데 우리가 에비던스를 참 하기가 힘들죠. 특히 또 그 밑에 보시면 지금 청소년 범죄들 막 극대화되니까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낮춰야 된다. 아니면 더 강성인 분들은 소년법을 폐지해야 된다. 성인하고 똑같이 처벌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엄청난 사회적인 파급력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저희가 아까 메릴린드 스케일 같이 레벨 5에서 뭐 랜더마이즈 익스페리먼트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또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도 마지막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그 어떤 정말 수십 년간의 그 과정에서 뭐 에비던스에 기초해서 사실은 한 건 아니죠. 어떤 정치적인 그런 요인들이 많았죠.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사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형사성 검증을 위한 진실험 연구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특히 카운터 팩추얼 자체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제도적으로 하면은 전국에 다 이렇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어떤 파일럿 스터디 같은 것들을 좀 제가 이제 몇 가지만 생각해 본 건데 많이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자치경찰 같은 경우도 오랜 역사 산통 끝에 이제 탄생을 했지만 그 전에 제주도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사실은 파일럿 스터디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걸 많이 인용을 하고 그때 뭐 그런 게 있지만 앞으로도 이제 아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가 지방자치단체장분들을 이제 많이는 못 만나봤지만 저도 한국 온 지 얼마 안 돼서 만나보면 이런 얘기들을 하면 그런 거 있으면 정말 우리한테 예를 들어 뭐 특정 시장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우리한테 진짜 중앙정부에서 이런 걸 파일럿 스터디를 해봐라 내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 그분들도 이제 모티베이션이 있는 거죠. 어떤 창의, 혁신, 선도적인 어떤 도시 뭐 자치단체나 이미지를 통해서 뭐 그런 걸 하고 싶어 하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 파일럿 스터디 한다 그러면. 그리고 더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런 어떤 없을 때 선례가 없고 그 뭐 이런 리거러스한 게 불가능하고 할 때는 이제 에비던스가 구체적인 프로그램 이밸루에이션이나 팔러시 이밸루에이션도 좋지만 기초적이고 이론적인 기초 연구가 어떻게 보면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이제 우리 위키드 프로블럼들 막 생기고 하면은 없잖아요. 선례를 만들 수 없고 하지만 이 기초 연구를 정말 솔리드하게 해놓으면은 아까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도 얼마든지 이게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를 다양한 법안들이 제출되잖아요. 여야에서.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판단이 가능합니다. 물론 완전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제시할 수 이거는 이제 다양한 정책 연구 수천 가지에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그런 것들이 대부분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 확실성을 높여야 된다, 신속하게 해야 된다. 아까 사형제도도 마찬가지고 중대재해법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 기본 이론적인 명제에 대한 그 아주 다양한 연구들이 다양한 세팅에서 기초 연구로 이론적인 연구가 이루어지면은 거기에 다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반드시 축적이 돼서 우리가 이제 같이 가야 된다는 거. 그렇게 해서 이제 연구의 축적이 필요한데 마지막으로 제가 한 1분만 하고 마치자면 저도 이제 그런 어떤 뭐랄까 개인적인 소신과 어떤 숙명 같은 것을 좀 어떻게 어깨에 지고서 한국에 올 때는 비장하게 왔습니다. 와서 이제 오니까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죠. 경찰청에서도 당장 뭐 아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 질문하시는데 없어요. 사실 아까 김정규 교수님 뭐 정책 전체 했는데 뭐 40개 미만이라고 했잖아요. 없으니까 대부분 그 내가 없고 사실 내가 그렇다고 아무 얘기는 할 수 없다 그러면은 당장 하는 얘기가 그럼 미국에서 오래 계셨으니까 미국의 사례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학자들은 항상 우리가 이제 주장할 때 현장 실무자들이 과학적인 분석적인 어떤 에비던스 베이스를 안 한다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고, 현장 실무자들은 급해요. 당장 우리 형사사법에서 뭔 일 나면은 하루 이틀 만에 나와야 돼요, 답이. 해서 우리가 뭔가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또 볼멘 소리를 하죠. 어떤 정책의 정치성, 현실과 합리성, 이상을 모두 충족시키는 대안을 학자들이 적재적소에 제공하지 못한다 하고 불평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외국 성공 사례에 집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여튼 외국에서 뭐라도 된 거를 알려달라. 이제 학교 경찰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예요.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지만 우리나라도 학교에서 폭력이 나니까 왜 미국의 그 학교 경찰 엄청나게 한다 그러던데, 우리도 도입했다 실패했습니다. 사실 초창기에는 완전히 미국에서도 에비던스 베이스드 된 어떤 근거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아주 정치적으로 그냥 결정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10년 후에 제가 이제 해봤는데 전혀 효과가 없고 범죄가 증가한다고 결과가 나와서 아주 사회적인 파장이 일어났던 건데, 그래서 더군다나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의 어떤 에비던스를 계속 김병석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축적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 알잖아요. 역사적인 사회적 문화적 맥락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contextuality, 제가 지금 학교 경찰 얘기했듯이 우리의 시장에 맞는 기초 연구도 해야 되고요. 우리가 미국에서 다 대부분 이론들이 나서 미국 데이터로 만들고 그걸로 테스트한 건데, 우리의 현실에 맞는 그 이론적인 기초 연구도 하고 이런 구체적인 정책이나 어떤 프로그램 이밸리에이션도 계속 쌓아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 김병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너무 베이스가 없긴 하지만 어차피 우리도 해야 될 거고, 이렇게 아예 체계적으로 개념적으로 좀 명확히 해서 출발하면 더 좋겠죠. 미국은 이제 그렇진 않았어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정말 코릴레이션 스타디 이런 것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97년부터는 이제 확 그게 이제 체계화가 돼서 그쪽으로 쫙 축적이 되고 있는 거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정확하게 그거 해서 최대한 많이 축적을 하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나 교수님, 아주 경찰이나 이런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아주 실감나게 이 증거 기반 정책 의사결정이 왜 중요한지를 잘 말씀해 주셨고, 또 미국 사례 얘기하면서 우리가 따라간다기보다는 또 우리도 우리 나름의 미국 같은 그런 어떤 증거 기반, 심지어 실험까지 생각하시는 그런 노력들을 한번 우리도 이제 시도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진수 교수님 토론 부탁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대학원에서 행정법을 전공하고 있는 이진수 교수입니다. 오늘 증거기반 정책과 관련한 아주 소중한 세미나에서 토론의 기회를 갖게 돼서 아주 저도 기쁘고 좋은 공부의 기회가 됐습니다. 일단 증거기반 정책에 대해서 김병조 교수님께서 아주 좋은 발표를 해주셨고요. 저도 미리 발표문을 받아서 읽고 공부를 하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저는 법학을 전공하니까 왜 우리는 증거 기반 이런 걸 생각을 안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나 당연해서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증거 기반 재판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너무나 당연히 증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증거 기반이어야 한다는 말이 어색하게 느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약간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개념 정의가 분명하지 않다는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과 관련해서 이제 법학적 논의를 소개하는 것으로 제 토론자로서의 소임을 좀 다해 보겠습니다. 일단 증거의 개념을 사전적으로 보면 이제 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이렇게 돼 있고요. 우리 김영주 교수님께서 아까 영어로 소개해 주셨지만 증거 기반 정책에서 말하는 증거는 약간은 팩트나 데이터, 근거가 될 수 있는 팩트나 데이터 이런 개념으로 쓰이는 것 같습니다. 이제 법학에서는 법원이 재판의 기초가 될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재료 이 정도로 개념 정의를 하는데요. 제가 이제 재판 얘기를 행정에 하는 이유는 사실 재판과 행정이 크게 다르지 않은 작용이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의 사견이면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이제 공법학자 중에 가장 독일의 공법학자 중에 이제 가장 위대하다고 할 수 있는 분 중에 하나가 이제 한스 켈젠이라는 분인데요. 이제 이분이 아주 강조했던 게 그 당시는 물론 이제 독일이 법치국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행정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이거를 설명하는 과정이었습니다만은 행정이 하는 일이 재판과 동일하다. 이런 개념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게 행정의 사법 형식성이라는 건데 생각해 보면 상당히 맞는 말입니다. 사실 재판이라는 게 사실관계를 팩트를 특정한 다음에 이제 거기에 어떤 법리를 적용해서 결론을 내는 과정이잖아요. 사실 아주 기본적 의미의 행정작용도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허가를 줄지 말지 부과를 할지 말지를 판단할 때는 항상 어떤 사실관계를 조사한 다음에 거기에 이제 맞는 법률을 적용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이것을 조금 더 오늘날의 넓은 의미의 행정에 적용해 보면 팩트 파인딩을 먼저 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정책을 적용하거나 뭐 레귤레이션을 하거나 이제 이렇게 적용이 된다는 의미에서 뭐 거의 100여 년 전에 주장된 얘기지만 행정의 사법 형식성이 지금도 우리 법학계에서는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 이제 이러한 그 적용 구조의 동일성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법학의 논의에서 조금 참고하실 만한 것들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좋겠는데요. 일단 증거 기반 정책의 증거 개념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 것이 저는 이제 두 가지 개념이 섞여 있어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냐면 증거 기반 정책이라는 건 증거는 증거인데 이제 믿을 만한 증거라는 의미가 같이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학에서는 사실 이제 증거가 있어야만 형사처벌을 하기 때문에 증거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오래돼 있거든요. 그래서 증거법에 대한 논의가 엄청나게 축적이 돼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증거는 이제 두 가지 잣대로 측정을 합니다. 일단은 증거 능력이라는 개념으로 여러 사실들이 있는데 그 중에 법관이 증거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먼저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증거 능력이 있는 증거들은 일단은 증거의 자격은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러면 증거 능력이 있는 증거는 다 믿을 수 있느냐? 아니죠. 왜냐하면 재판을 해보면 증거가 없는 재판은 사실 잘 없고 증거가 너무 많아서 문제죠. 이 중에서 법관이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채택하는 것, 그리고 그 증거를 어느 정도까지 믿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자유심증이라고 해서 법관이 판단하게 되는데 이 개념이 이제 증명력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증거 기반 정책을 좀 더 이제 앞으로 심화해서 논의를 하려면 이런 두 가지 기준을 한번 적용해 보는 것도 저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증거 기반 정책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이념적인 베이스에 의한 정책 결정을 막기 위한 개념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이념적인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재판을 예로 계속 말하고 있는데 많은 증거 중에 내가 채택한 증거가 진짜 트루한 증거였는가 이거에 문제가 있고요. 자, 그 증거대로 하면 그 결론이 항상 옳은가 이것도 문제가 있고 자, 재판에서는 대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 재심도 가능한데 자, 그 당시의 증거만으로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여러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이런 기준을 정하는 데에는 제 생각에는 아주 오래된 이 증거법의 논의들이 상당한 시사점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상으로 저는 토론 마치겠습니다. 네. 이준수 교수님 역시 이 사법 쪽에서 얘기하는 증거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이 증거 기반 의사결정이나 증거 기반 그 정책 연구에 있어 가지고 많은 참조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분의 지정 토론자 토론이 끝났는데 혹시 플로에 계신 분이나 검 교수님 혹시 뭐 질문이나 코멘트? 네. 질문은 많은데 많이 하세요.
네. 사실 밖에서 볼 때 학교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것들이 일종의 이제 이론화 작업이기도 하고 또 그 이론화 작업에 대한 를 지지할 수 있는 실증적인 근거를 찾는 것, 그거를 또 제공하는 것, 이런 것에 일종의 사회적으로 본다게 되면 이제 학교와 또는 어떤 뭐 산업이나 이렇게 사회가 일종의 분업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막상 학교 안에서 이런 근거를 찾고 형성하고 하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 자체에 대해서 시리어스하게 생각을 별로 못한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은 주로 이제 양적인 연구 같은 데에서 우리가 보통 찾고자 하는 것이 통계적인 유의미성인데 그것은 정말로 여러 가지 어떤 취지의 지지라고 하는 차원에서 요구되는 여러 가지 조건 중에 정말 하나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 휘둘려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가끔 하는데 오늘 김 교수님께서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증거 기반 또는 근거 기반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모호성에 대해서 개념적인 모호성, 그다음에 측정의 모호성, 실제로 또 유용성 차원에서의 모호성, 정말로 증거 기반 정책이 정말 효과적이었나? 이것도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더라라고 하는 것까지 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서 일정 부분 우리가 조금은 중장기적으로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리뷰를 해야 될 필요성도 많이 제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분 토론자분들께서의 지적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때 이 주장과 근거가 이게 아어인 것 같아요. 주장도 일반적으로 자기가 믿고 있는 어떤 자신의가 확보했다고 생각하는 근거에 기반해서 주장을 하는데 그것이 그 사람의 범위를 벗어나서 사회적인 차원으로 이제 넘어오는 순간 또 다른 형태의 질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게 아마 김 교수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뭐 이념이라든지 자신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이걸 우리가 정말 근거의 일부로 생각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의식과 저는 맞닿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에 있어서는 또 우리가 또 상당히 많은 시공간적인 제약을 받습니다. 나 교수님도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는 문제가 터지게 되면 과거에 비해서 다부차가 연결된 우리 보통 사악한 문제라고 하는 것이 터져도 바로 그 다음날 대안이 뭐야를 찾습니다. 그게 왜 발생했는지, 그죠? 또 거기에 필요한 대안은 우리가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파악을 할 때 대안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데 일단 문제가 터지면 현상만을 가지고 그거를 덮을 수 있는 대안을 찾게 되고 그 대안을 찾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근거 기반 정책과는 되게 거리가 먼 형태의 미옵틱하게 그죠? 얘기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누구를 탓할 수는 없었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7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저희가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일종의 정책 대안이라고 하는 것을 제안을 할 때에도 조금은 기존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반문을 해봤으면 하는 꼭지가 몇 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얘기를 했던 많은 정책 대안들이 그 대안을 제안하는 분의 일종의 wishful thinking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부각되는,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를 자꾸 제안하는 전문가라고 하는 일종의 타이틀 하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 이 wishful thinking과 에비던스 베이스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우리 스스로가 그걸 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두 번째, 지금 현재 여야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떤 주장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듀얼링하다. 되게 대결적으로 얘기가 나온다. 그 대결적인 얘기가 나오면서 그거에 대해서 힘을 받기 위해서 스스로들 전부 다 근거를 제안을 하는데 그 근거 자체가 되게 윤색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렇게 듀얼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은 벗어날 수 있는 것이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쓴 자아 비판도 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또 한 것들은 사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회고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전망적으로 보는 것이라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딱히 명확한 인과성을 가지고 있는 근거라기보다는 우리가 일단 제안해 놓고 그거를 맞춰서 형성해 가는 것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일정 부분 또 유용성이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놓칠 수 있는 또는 그것이 당면할 수 있는 리스크는 무엇인지까지는 우리가
해줘야지 그러한 포머티브한 대안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문제들까지도 우리가 이 증거 기반 정책과 관련된 논의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아까 오늘 발표하신 것 중에서 행정학, 정책학 분야에 있어서의 여러 논문들을 가지고 이 증거 또는 증거 기반 또는 증거 기반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서 쭉 살펴보신 일종의 이런 문헌 연구 또는 메타 분석 같은 형태는 저 자체로서 트라이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체도 하나의 좀 누적시켜서 아까 말했던 그 메릴랜드 스터디처럼 우리가 누적시키면서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수 있는 일종의 DB 형태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 한번 선생님 지금 김동훈 선생님 지금 하는 센터가 뭐죠, 선생님? 지능정보사회 정책연구센터. 네, 하여튼 그 진행센터에서 이런 연구에 좀 펀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추후 연구도 좀 기대를 하면서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다른 뭐 코멘트 없으신가요? 네. 그 나정민 교수님 얘기하신 대로 우리가 중앙정부의 이제 국가 단위의 그 새로운 제도나 새로운 정책 추진에 있어서 너무 어떻게 보면 그 적시적인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바로 그거를 어떻게 보면 그 대정적인 요법으로 접근하는 게 오히려 상당히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거기 공감을 하고 그 얘기 주신 이른바 파일럿 스터디 일종의 정책 실험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전국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 17개 지금 우리가 시도가 있고 또 226개 기초 지방 정부도 있는데 이런 데서 좀 그 정말 파일럿 스터디답게 한번 해보고 그게 6개월이든 1년이든 하고 나서 그 효과를 냉정하게 분석하고 평가해서 여기에 좀 부족한 면을 메꿀 수도 있고 효과가 안 나면 뭐 그것은 파일럿으로 그냥 끝나버리고 이런 식으로 좀 정책의 조급함 이걸 조금 이제 벗어나도 되지 않을까. 우리가 이제 과거 같은 막 이렇게 남을 쫓아가는 그런 궤도국은 이제 벗어났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OECD에 가입한 이후에 선진국이고 그런 차원에서는 좀 정책 실험 파일럿 스터디 뭐 이런 것들이 좀 전방위까지는 아니더라도 필요한 분야에서는 좀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데 대한 이 학자들의 주장도 좀 강해야 되고 그걸 또 정부나 국회 같은 데서도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는 본 정책을 하기 예산이 충분히 하지 않으면 주무부처가 많이 하는 게 시범 사업이에요. 데몬스트레이션 그러니까 파일럿이나 익스페리먼트하고 이거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효과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는 거를 열어놓는 상태라면 데몬스트레이션 프로젝트는 시범 사업은 무조건 되는 거예요. 되는 것들을 잘 모르는 사람한테 보여주는 그런 개념으로 시범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범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서 혹시 많은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제대로 노정이 안 돼요. 노출이 안 되고 그냥 이거는 본 사업으로 가야 되니까 또 예산을 또 확보해야 되니까 그래서 시범 사업은 정말 형식적으로 하고 본 사업으로 가는 하나의 그냥 단계일 뿐이에요. 그래서 시범 사업 개념에서 이제 빨리 시범 사업 한다는 게 결국은 이게 개도국의 조급함 뭐 이런 걸 반영한 거기 때문에 파일럿 스터디 이런 것들을 상당히 좀 할 필요가 있겠다는 거고 이 점거 관련해서는 본 정책 그러니까 집행을 하면서도 일정 부분에서는 모니터링을 해서 이 과정에서 나타난 데이터들을 충실하게 사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아웃풋이나 또는 퍼포먼스 결과에 대한 그런 데이터도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지 않는 분야도 그런 예상치 않는 결과 같은 것들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니터링 역할들을 일정 부분 미국 같은 경우는 새로운 정책 펼 때 반드시 그 정책의 한
예산의 한 1% 내지는 한 3% 정도를 빌트인된 모니터링 팀을 같이 넣어서 데이터를 축적합니다. 새로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좀 해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제가 이 사회자로서 얘기가 길었는데요. 제가 검현석 교수님 그 코멘트 포함해서 토론자 또 제 코멘트에 대해서 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좋은 토론 말씀과 좋은 제어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걸 연구하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몇몇 지점들을 다들 짚어주셔서 앞으로 좀 저한테 많은 숙제가 좀 주어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나정민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셨던 내용 중에서 되게 인상 깊었던 것은 우리가 많이 부족한 데 비해서 특히 에비던스 베이스 팔러싱 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에비던스가 축적되어 있는데 그쪽에서도 사실 97년 전까지는 많이 힘들어 했었다는 점, 이게 좀 우리에게 희망이 아닐까. 앞으로 우리가 좀 더 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어떤 대안을 한번 보여주신 것 같고요. 또 이진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이 개념적으로 우리가 좀 더 개념을 리파인해 가는 데 있어서 큰 좀 어떤 이정표인 것 같습니다. 증거 능력과 증명력 이 두 가지 개념을 증거 자격이 있다는 것과 각각의 증거가 얼마만큼 힘이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인데 개념적으로 잘 좀 제안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한 금현석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정책 대안 제안 시 고려할 사항들, 이것도 사실 정말 동의하는 바거든요.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들이 얼마만큼 객관적으로 증거에 기반해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우리의 어떤 연구자로서 윤리의 문제와도 연관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동욱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파일럿 테스트, 이것도 정말 증거 기반 연구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이게 특히 정책, 행정 이쪽 분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큰 예산을 쓰기 전에 그 효과성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오늘 여기 오기 직전에 이제 봤더니 다 읽지는 못했는데 PAR에서 오늘 또 이제 새로운 이슈가 나오면서 에디터 제레미 홀 교수님이 쓴 에디토리얼 레터가 제목이 The End of Evidence-Based Everything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용은 그겁니다. 지금 이 팬데믹 시기가 우리에게 있어서 어쩌면 에비던스 베이스라는 과학의 이 좀 위기가 아닌가 하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과학이 정치화되었다는 거죠. 이게 백신에 대해서 찬성도 반대도 다 과학을 들고 오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과학, 그 과학의 타당성은 누가 결정해 주느냐, 이 얘기를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 이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증거 기반 연구를 우리가 좀 안테나를 놓치지 않고 보면서 우리도 계속 연구를 해나가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신 김병조 교수님, 나정민 교수님, 이진수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1019회 정책앤 지식 포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